정치여담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정화성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을 54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결과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죠. 자, 정화성 논설위원, 오늘 국민의힘이 추가로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를 했죠. 예. 이번이 세 번째죠.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대한 이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경기 지역에서요. 네. 초로 전 의원이죠. 김포을. 그 다음에 시흥갑에는 정필재 당협위원장. 그 다음 용인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고석 전 군사법원장. 그 다음에 용인정에 강철호 현대 로보틱스 전 대표. 그 다음에 이천의 송석준, 안성시의 김학용 의원이 단수공천됐고요. 그 다음에 충남북하고 전남인데요. 청주 서원에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청양에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죠. 그리고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 그 다음에 신범철 국방차관이 천안갑, 그 다음에 당진에는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여수갑에는 박정숙 예비 후보가 단수공천됐고요. 대충 보면은 그 지역에서 좀 경쟁력이 있거나 올해 이제 다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옆에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역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 공간 위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선대부터 지금 계속 2대에 걸친 그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워낙 지역에서의 경쟁력이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도에서 보면은 정우택 의원 청주 상당, 네. 그 다음에 홍문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죠. 이런 데가 지금 단수공천 지역에 안 들어갔어요. 보면은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윤갑근 전 검사장이죠. 예. 예비 후보로 있고, 그 다음에 강승규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지금 홍문표 의원 지역구인 홍성 예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그런 이 경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천 실무 담당하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동혁 사무총장의 지역구가 충남 보령 서천이에요. 네. 예, 근데 역시 단수 공천 지역에는 당사자라서 그런지 넣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이번 공천 결과, 현재까지 나온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3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비교적 이 논란이 없을 만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는 단수 추천은 어떤 지역에서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공천 신청이 단수인 경우 하고 복수의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1차적인 여론조사 같은 걸 거쳐서 1, 2위 후보들 간의 격차가 한 두 자릿수 이상 나는 경우는 크게 나면 그냥 단수 공천을 주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지역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화성 논설위원께서 정진석 의원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심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선고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징역형이 실형이 지금 내려진 상태여서 이게 혹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공천심사 기준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지 않나 싶고,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 사면복권 받은 김성태 의원도 가차없이 공천을 안 줬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문제가 발표가 계속 이어질수록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크게 국민의힘 공천은 세 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차 단수 공천,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이라서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는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이 매우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역,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부터 지금 풀어나가는 중. 그래서 이제 큰 충돌이나 문제 야기가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영남 재배치를 상징적으로 세 분의 중진 의원들, 네. 서명수, 그다음에 김태호, 또 조혜진 의원 네. 이것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진표를 조금 공세적으로 짠 것, 네. 원희룡, 가령 뭐 윤희숙, 네. 그다음에 뭐 후보사 포기는 했습니다만 김경률. 네. 이래서 대진표를 공세적으로 짜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민주당이 잘 하는 거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 2, 3차 단수 무난하고 영남 재배치 일단 시동을 무난하게 걸고 관리했고 대진표를 공세적으로 짜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 남은 이제 진짜 관문이죠. 네. 영남, TK, PK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역시 뇌관이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에 이제 삐끗해 버리면 이것도 이제 조금 지뢰 같은 그런 이제 관문이 남았죠. 네, 최재성 수석께서 상대당의 공천 시험 문제 풀이에 대한 상당히 후한 점수를 현재까지 주셨습니다. 자, 최재성 수석이 말씀하신 이 어려운 문제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영남권 총선 후보자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출신의 인물인지와 관계없이 이기는 공천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는 어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역정에서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50년, 60년 사는 인생을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로 어떤 사람을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은 그런 어떤 특정한 라벨링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갔을 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는지에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지, 그걸 누구를 어떤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이 네. 오늘 일단 면접을 하니까 영남권 관련 단수공천자나 뭐 이 지역구 결과 같은 것들은 내일쯤 발표할 텐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아직 단수 공천이 확정 지을 만한 네. 지역이 그렇게 나올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은 공천장을 받는 게 결국 이제 당선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랑 비슷하죠. 예. 올림픽 금메달이나 마찬가지라는. 예.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 선거 문화에서는 물갈이 비율이 곧 공천 혁신, 네. 그다음에 인적 쇄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적 쇄신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 영남 지역에 상당한 폭의 물갈이를 예. 그러니까 현역 교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지금 안고 있고요. 지금부터가 우리 최재성 수석이나 전화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어려운 문제 고차 방정식 난이도가 높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영남 쪽 의석이 거의 65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영남 쪽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지난번에 다선 중진 의원들을 재배치 해놓고 비어 있는 자리 몇 개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외에 대구 경북은 그나마 거의 없고요. 그래서 비워내지 않으면 새롭게 영입한 인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지역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 화약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관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서 큰 잡음이나 반발 없이 갈 수도 있고 저기서 큰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지금 시점에 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최재성 수석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도 잘 풀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 문제를 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객관적으로 예.
그야말로 PK, TK가 뇌관이죠. 숙제는 저기서 풀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심 또 용산 출신. 근데 용산 출신의 플러스 또 검사 출신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지망자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런데 역대 PK, TK, 특히 TK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지난 총선 같은 경우 60%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의원 평가도 하위권에 있는 의원들이 주로 영남에 집중해 있고, 네. 그건 당연하죠. 지금 최소 의석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주로 황금 지역구 안방인 영남 지역에 의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 평가받은 의원이 거기에 상당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갈이는 기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네. 반 정도는 절차를 이미 평가라는 절차를 또 진행한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윤심이 관통하고 용산 검사 출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요 마지막 통로가 여기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뇌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정화성 노사령,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영남권에 몇 명이나 공천이 되느냐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절반가량이 지금 영남권에 공천 신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뭐 해가지고 그 지금 출사표를 던진 게 38명이에요. 네. 그 중에 17명이 영남권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뭐 고향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가 쉬워 보여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 아까 뭐 네. 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약고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시스템 공천,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그거죠. 지금 하위 현역 의원들 평가에서 하위 10%는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고, 네. 그다음에 10%에서 30% 하위에 있는 의원들은 최대 30%까지 이제 이 감점을 안고 경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기는 공천이 뭡니까? 지금 누구를 해야 이길 것인가인데 사실 영남 지역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고민이 되지 않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폭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몰려들었고, 뭐 비단 대통령실 참모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가 한 지역구마다 뭐 5명에서 10명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뭐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앞으로 한동훈식 공천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사실은 영남 지역에 달려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 아마도 좀 뭐 지금 개혁신당의 그 또 이 제3의 또 대안까지 등장한 마당이라서 최대한 끌면서 늦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 국민의 관심사인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고요. 앞서 자문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가 전술적인 준비 부족, 팀 내부 관리 실패 등을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통보했다는데, 자, 뭐 여기서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 한 말씀씩만 평을 듣고 갈까요? 전수희 장관님.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전 국민이 원하던 결과를 결국은 여론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평가가 끝난 분인데 네. 국가대표 감독으로 그렇게 영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시지탄에 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남권의 공천 결과는 뭐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예정대로라면 내일이 면접을 볼 예정이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런데 돌연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지난달 15일까지만 해도 후배들이 너무 못해서 나섰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어제 이 시스템 공천이 잘 진행돼서 큰 보람이 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천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진수희 장관께서는 전해드리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당 차원에서는 네. 엄청난 부담을 좀 덜었다.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7선에 도전하시는 전직 당대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부담을 김무성 전 대표 본인께서 이렇게 해소시켜 주셔서 그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 이유는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컨대는 네. 김무성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부터 그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 시스템 공천이겠죠. 그거를 거의 신념으로 삼아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충돌도 있었을 만큼 그랬었는데 이번에 왜 그 선거 시장 무렵에 뭐 그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용산 출신들이 거의 전략공천 낙하산으로 꽂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할 때 아마 김무성 대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도 출마해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 최근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시스템 공천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공천 과정에 큰 무리가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서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네. 하신 게 아닌가. 저는 뭐 그 진정성을 저는 믿습니다. 네, 최장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지금 대면 7선이란 말이에요. 7선 하겠다면서 이 불출마 선언 전날까지 지역 건세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출마뜻을 접게 된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조금 앞뒤가 조금 현재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출마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산 출신이 낙하산으로 꼽히거나 시스템 공천이 안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 문제 제기 뭐 이런 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진짜 관문 큰 숙제는 영남이거든요. 네. 영남이 진행이 안 됐는데 미리 이렇게 출마 포기하신 거는 왜 김무성 대표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인 얘기도 무색하게 만드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지금 김성태 의원이 당 결정에 이제 승복하고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아무튼 출마를 포기하고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당이 공천 과정에서 야당보다 관리나 정리를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요 두 분의 요 결정으로 네. 하나의 그 분기점을 조금 그래도 맞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적 의미는 꽤 있는 네. 이런 이제 두 분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정한석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검찰에서 돈봉투 받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인 거죠. 현재까지 뭐 혐의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검찰이 지난해 그 재판에서 이 돈봉투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검찰이 네. 이 추정을 하는 모임에 참석한 21명의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선거 준비 잘 되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뭐 이제 얘기하는 중에 지금 뭐 돈봉투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사정이 어떻게 되냐? 뭐 지금 검찰이 계속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 뭐 그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이제 해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사실은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노웅래 의원 또 뭐 저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이 논란을 일으킨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그다음에 비례 이수진 의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돈봉투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 정말 다방면의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 국면을 지배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돈봉투 리스크라는 부분을 이 정치 검찰의 네. 그 이 하나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조금 우회해 가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정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스템 공천, 네. 그다음에 그 이 공관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공천 절차와 과정에 과연 부합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최재형 수석께서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봉투 의원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의원들, 같이 이제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전화했는데 그것을 압력으로 느끼고 네. 출마하지 말라는 걸로 느끼고 그렇게 느낄 수 이랬는데 있죠. 그러면 대표는 뭐냐? 그래서 이걸 현미경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총선이라는 엄청난 일을 치르고 총선 승리로 가려면 네. 적어도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헌신, 네.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분열과 갈등을 막는 통합.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정책, 킬러 컨텐츠 이런 게 있는 건데 네. 우선은 민주당이 현재까지 주류의 헌신이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절박하게 총선 돌파해야 된다고 일종의 이제 내려놓기를 좀 하고 네.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하여튼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핵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경쟁자를 그냥 이 자격심사 과정에서부터 다 제거를 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헌신을 해버리면요. 돈봉투 받은 의원들, 의혹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저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이게 재판 다 끝날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저런 게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야 별로다. 또 이제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또 송영길 의원의 이제 보좌진 뭐 강내구 등등이 이제 다 구속되고 뭐 이런 과정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공천을 주도하고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주류의 헌신이 있으면 네. 저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야 너는 뭐 묻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다 모아서 정점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로 가버린 거예요. 반명은 그냥 이재명 대표 때리고 안 되니까 탈당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양산에 이재명 대표께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명문정당이라고 딱 의기투합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또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은 임종석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임종석 실장 공천 배제가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돼버린다. 아예 배제시키기로 그냥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명문 정당이 문명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불안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 문제도 헌신이라는 키워드, 예. 내려놓기라는 키워드를 아예 제끼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없고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최혜성 수석께서 지금 주류의 헌신이 필요하다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진수희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고 있는 이 시스템 공천을 당 대표가 앞장서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제까지 정치권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이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온갖 잡음들을 관통하고 있는 거는 바로 저는 이재명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천 심사 기준에 있어서 허들을 굉장히 낮춰
낮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국힘이랑 비교해 보면 민주당의 그 공천심사 허들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네. 그러자니 지금 기준 갖고 이 그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을 어떻게 공천에 배제하기가 힘드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권위로 공식적인 기준 갖고는 안 되니까 대표의 힘과 대표의 권위로 뭐 이 전화를 통해서 아까 우리 최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압력을 느끼죠. 압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네. 좀 이 그 포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 스스로 이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중진들 희생이나 뭐 그런 사례가 국힘에 비해서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또 대표가 직접 만들려고 문학진 의원에게 그 전화를 하고 또 인재근 의원이랑 그 불출마 협의를 하고 뭐 그 과정까지는 당 대표로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왜 특정인들 공천 가능성이 높은 특정인들 이름까지 거명하는 거는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였죠. 그러니까 문학진 의원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이름을 거명을 했다든가 인재근 의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재근 의원이 추천한 뭐 그 전 의원은 안 되고 다른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보는데 저는 대표가 요 정도로 관여하는 거는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시스템 공천만으로는 당이 추구하는 인적 쇄신을 충분히 이루기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 공천 면에서 보면 일탈일 수도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뭔가 공정하다, 불편부당하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만 이런 시스템 공천으로부터의 약간 일탈이 국민들께 수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보면 전혀 불편부당, 공정하다 이걸 느낄 수가 없고 당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내린 거는 이 모든 잡음과 반발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결국은 이재명 딜레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원로들까지 나서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당의 원로들은 이 공천 과정에서는 가급적 말씀들을 아끼는 것이 저는 관례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대거 원로 증진 몇 분들이 나서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서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 굉장한 적신호가 켜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밤에 공천 담당 지도부를 포함한 자신의 측근들과 비공개 회동을 심야에 열어서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 논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는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 기사 연급된 의원들한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먼저 들어보시죠. 선거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위험합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저는 뭐 그제 어때 13일이죠. 13일 같은 국회 와서 오전에 면담하고 지역 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 모릅니다.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한 분한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막 웃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방송에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날 당일날 모인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오은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이 기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오보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는데 딱 보면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펄쩍 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모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은 뭐 더 이상 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렇게 모든 참석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야 뭐 그러고 한데 문제는 그거죠. 저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자리가 물론 뭐
사실 대표하고 사무총장, 공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뭐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네. 이제 뭐 친명계 핵심 의원까지 껴서 그것도 공관위가 아닌 어떤 다른 자리에서 네.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시스템 공천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특히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지금 부각되면서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자, 최재성 수석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당대표하고 공천 관련 지도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 아까 뜬 화면에 네.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왼쪽 네. 조정식, 김병기 의원 이렇게 대표가 네, 만났으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아무런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만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름의 이제 알리바이도 있고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한 게 제가 보기엔 사실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네. 아니고요. 사실 시스템 공천은 법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그 법이나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냐. 법 제정의 취지가 있거든요. 네. 제도를 만든 취지.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법을 운영하는 것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또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스템 공천 길목길목마다 룰과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만든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틀고 왜곡하고 불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의 취지와 의미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거는 그 공천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자세와 태도,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을 보고 네. 국민들이 혹은 또 민주당의 지지자나 당사자들이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최소한 끄떡끄떡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건 시스템 공천이네, 공정하네 이럴 수 있는 징표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죠. 네, 일단 어제 13일에 있었다던 심야회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거론됐다는 얘기가 바로 노웅래 의원하고 등등의 이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관련 논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이 상당히 큰 불만을 표시를 했던데요.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논란이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비선 조직팀에서 논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신한테 적용되면 뭐 이제 자신은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반발 논리나 논거도 가지고 있는 거죠. 노웅래 네.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나랑 다를 게 뭐냐. 내가 컷오프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컷오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준비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비선 조직 이 논란을 보면서 사실은 제 경험칙에 따르면 다 비선 조직들은 대표 옆에 있었을 있어요? 수 있어요. 예, 있는데 들키지 말아야죠. 들키더라도 나중에 뭐 전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저는 이 비선팀에 뭐 순기능이라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순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그 시스템 공천만으로는 당이 원하는 수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인적 쇄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 메꾼다. 그래서 일종의 시스템 공천으로부터의 일탈 편법 이런 게 제대로 동원된다면 전 비선팀의 그게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이재명 딜레마를 피해서 어찌어찌 좀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자꾸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성호 의원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정성호 의원은 아무런 당직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거를 답변해야 될 위치에 계시지도 않은 분이 나서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해결하고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좀 제 눈에는 의아하게 보여집니다. 정성호 의원은 친명 좌장이라는 굉장히 좀 막강한 당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표가 정성호 의원을 따로 보는 거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뭐 당 고문도 뭐 따로 뵐 수도 네.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공천 진행 시스템 내에 없는 분의 얘기도 또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렇게는 해요. 네. 근데 저렇게 모였다 이런 거는 저는 저면만은 아니라고 봐요. 100% 저거는 저면배가 저 시간에 저렇게 모였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정성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뭐 이런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면배로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당 대표가 별도로 공식 조직하고 별도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별도의 사람이 저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저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성호 의원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두둔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쉴드 치는 역할을 주로 하시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대표의 비선팀이라면 지금 문학진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비선팀, 뭐 당내에선 경기도 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제 가동하던 팀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조직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걸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이미 뭐 있다 하더라도 당 조직에 이제 녹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게 사실 딱 몇 명으로 이렇게 딱 특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당 조직, 대표실 뭐 또 일부는 또 뭐 정진상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사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분들은 뭐 이미 다 뭐 연구원에서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들만 해서 핵심 비선팀을 만든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봐요. 자, 이 사천 논란 속에 오늘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인물이죠. 바로 이현주 전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한 거라고 보십니까? 전략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예. 관전자, 저 당의 공천을 어떻게 하지? 지금 총선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각종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정 정당의 총선 압승을 예상했는데 이게 거꾸로 결과가 나온 전형적인 예가 2012년 총선하고 16년 총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두 달, 한 달 앞두고 그 총선을 공천 등 총선을 치르는 정당의 태도, 모습, 그다음에 플러스 막말, 사건, 사고 이런 걸로 갑자기 여론조사 지표들이 엎어져서 총선 결과가 거꾸로 나온 경우들이 12년, 16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한 사안을 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현주 의원 복당이 있다면 오른쪽에 임종석 의원 공천 안족, 임종석 의원 문제로 갈등 폭발 이런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주류들의 헌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문제 이런 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복당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떠나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하고 바로 딴 데 있다가 온 게 아니고 또 섬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던 계절마다 다녔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으신데 이분을 복당을 시키는 거 그것도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명문정당 얘기를 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임종석을 공천을 안 주겠다고 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복당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 전체적인 이 관전,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진수희 장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왜 이현주 의원을 복당을 시켰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복당을 시켰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보면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명문 정당이 갑자기 문명 충돌로 지금 이렇게 급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윤석열 이재명 구도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조금 약화되고 흐려진, 워낙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지금 심하게 노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몹시 세게 그 비판 목소리를 높였던 이현주 의원을 이 민주당에 영입을 해오면서 다시 그 정권 심판론에 뭔가 좀 불을 붙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뭐 다른 거는 제가 생각해 볼 뭐 여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복당 신청만 했지 허락된 거는 아직. 아니 일단 복귀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했으면 복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한테 공이 가서 이현주 의원이 결심하면 그냥 복당이 되는 거예요. 이현주 복당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복당하고 환영도 했으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차담을 한 뒤에 다시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 불붙이기 위해서는 이현주 의원 스타일의 이 독설이 좀 필요했던 그거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끝내주게 내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혹은 또 그런 셀럽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총선 아니에요. 정당과 정당이 붙는 거고 정권과 야당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신뢰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디 유튜버나 방송에서 정권을 많이 이렇게 때렸다고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 와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다시 이거를 불태우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요. 또 정치 세력이 있거나 혹은 뭐 중도층을 확 갖고 오면서 뭐 정권 심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장력도 없고 현역 의원도 아니고 정치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빅텐트에 뭐 한 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돌고 돌아서 이제 여기를 오신 것에 대해서 이원주 의원이 있어야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고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도면 정권 심판론 자체를 국민들이 안 먹어주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이현주 의원이 스스로 또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떤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공천 지역 가운데 자, 눈길을 끄는 빅매치 지역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이른바 명용대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에 공천했는데요. 자, 먼저 진수희 장관님.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거고 이재명 대표 역시 뭐 지역구 의원이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까지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여기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겠다 발표까지는 안 한 겁니다만 이른바 명룡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꽤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높아졌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 지역에 공천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그럼 불출마를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례대표를 하려면 위장정당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명룡대전은 뭐 거의 성사가 99%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뛰어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유불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일단 유동규 씨가 후보가 되면 저는 그 선거운동 기간 15일 동안 뭐 계양을 지역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엄청난 그 독설을 쏟아낼 텐데 과연 그게 이제 그 계양을 지역의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궁금하고 그런데 또 그러면 이제 민주당 표를 잠식할까, 민주당에 분리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유동규 씨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유통일당 후보. 그러니까 누구죠? 전광훈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수층 표를 잠식할까?
그러니까 잘 이제 계산이 안 되고 일단 유동규 씨가 완주를 할지 어떨지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지역은 국민적인 관심 지역으로 지금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최혜성 수석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라면 유동규 본부장이 나왔다고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을 찍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한테 좀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크게 변수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흥미거리는 될 수가 네.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득표력이라든가 뭐 또 의미 있는 정당의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장난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진중하고 의미 있게 해석할 만한 그런 후보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정도를 판단할 만한 네. 그러한 어떤 질적, 양적 그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건 흥미거리 정도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이 최준실 씨 딸인 정유라 씨도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에 나가서 낙선운동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SNS에 올렸더군요. 그러니까 약간 흥미거리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뭐 전국 동시선거기 때문에요. 네. 전국 선거기 때문에요. 처음에 출마할 때 네. 그러네, 유동규도 나오네, 정유라 씨가 오산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흥미거리가 돼도 뭐 카메라가 뭐 수천 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양당 대결 이런 데 뜨겁게 붙는 지역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가게 돼 있었어요. 저건 흥미거리도 지속 불가능한 흥미거리라고. 정화성 노선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경이 상당히 팽팽하죠.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사무실 자체도 뭐 100m 거리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다고요? 그 뭐 기자들이 하는 얘기 같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계양구 계산동, 그러니까 그 계양을 지역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중심적인 지역에 그 후보 사무실을 내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뭐 여기 계신 뭐 최수정님이나 진정환님도 사무실 낼 때 그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직선거리로 100m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떨어진 거리죠. 예. 이런 걸 갖고 신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강벨트 좀 짚어보죠. 자, 민주당에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한강벨트로 투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동갑에 이 얘기를 했다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거절을 하고, 성동갑은 좀 진수희 전 장관님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네. 일단 추 전 장관의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는 곳들 중에 이 동작을도 있고요, 이 용산도 있고 중성동갑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나가서 승산이 있고 당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가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 민주당 완전히 황금 지역구 말고는 예. 승산을 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확장력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득표 확장력 이런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층,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맨홀 뚜껑처럼 딱 닫혀버린 그런 캐릭터거든요. 예. 그래서 추 장관님은 민주당 정말 우세 지역, 아니면은 아마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가 국민들이 다 같이 보고 있다고 보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 복당 문제도 보고, 임종석 날리는 이런 이 과정도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추 장관님을 전략 공천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 네. 거기에 비서실장했던 임종석, 노영민 안 된다 이래놓고 공관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문재인 정부 인사고요. 문재인 대표가 대표 그만두고 그 다음 대표 때 문재인 대표를 도와서 네. 또 일했었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또 추미애 대표가 됐고, 그렇죠. 그때 뭐 친문 저 포함해가지고 예. 추미애 대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정치적 측면에서의 1등 공신이 아니고 특등 공신이다 그러면 다 추미애 대표를 꼽는데 저기는 전략 공천을 검토한다? 이게
같은 시기 같은 정당에서 한 총선을 놓고 목격하는 풍경들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제가 공관위 보기엔 원장이- 민주당 큰일 네. 났어요. 이러다가 총선 폭망한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예.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절실함도 부족한 현재 이게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포위돼 있고 이러면서 빨리 뛰어넘어서 정말로 헌신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중도 확장력 제로고 네. 총선 리스크 중에 하나로 저거는 작동을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겹쳐서 보이는 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저 민주당 걱정을 정말 강하게 해주셔서 자, 진 전 장관님한테 뭐 질문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김채원 인재개발원장 얘기인데요. 개인 유튜브와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듀얼백을 받으면 뇌물이 되지만 대통령 내외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국가 재산에 등재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60억대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욕심냈겠냐는 그 말입니다. 적어도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짜리가 넘는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정도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사방팔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 언론들마저도 윤 대통령님을 돕는 척 흉내만 내면서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것, 이거 못 느끼십니까? 윤 대통령님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운동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원래 달리던 축 위에 되돌려놓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네, 자 진수희 전 장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인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죠. 매우 부적절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유튜버라면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저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이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죠. 이 직을 맡은 이상은 저 자리에 걸맞는 언행을 하셔야 맞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임기가 있는 자리고 유한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권도 유한하지만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 연수받아야 될 이 많은 공무원들은 굉장히 오래도록 국가에 봉사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연수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이 저렇게 중립의무를 앞장서서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거는 저 자리에 있을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은 임명될 때부터 약간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뭡니까? 옛날 공무원 연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재 시절이었으면 몰라도 혹은 또 북한과 같은 그런 체제면은 몰라도 우선 대통령이나 부인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재개발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야말로 공무원 연수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공식 유튜브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내용도 김 여사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도 매우 천박하고 해석도 맞지 않는 해석을 지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거법 위반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제 기준과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인재개발원장으로 공식 유튜브에서 공무원 연수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편향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정화성 교수님, 일단 이 인재개발원 원장이 이 영상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삭제를 했었답니다. 비공개 처리했다가 다시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또 왜 이런 걸까요? 뭐 검토를 했겠죠. 검토를 하고 이게 뭐 해도 법적으로 걸릴 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글쎄요, 지금 저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그 보수 유튜버를 이제 하던 분인데 예. 보수 유튜버 중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계시던 예 분이에요. 그래서 뭐 촛불 집회 때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네. 중국으로부터 뭐 7만 명이 넘어왔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던 분인데 그런 분이 저 진짜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는 인재개발원장에 이 임명된 것 자체가 좀 일단은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인사혁신처가 겸직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공무원을 교육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수 유튜버 자기 계속 유튜브 해라. 채널에서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정말 반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 네. 예, 이거는 이 겸직 허가를 내준 경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런 내용이 네.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혀 도움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반감을.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대통령과 김 여사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이념 전쟁을 직접 주문했고 유튜버들 지금 아예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 막 등용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렸다가 다시 공개를 한 거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에서 법적으로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다시 이 공개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장 야권에서는 지금 임채원 원장한테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질을 요구한다고 해서 경질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여 이 공수처 같은데 뭔가 고발 네. 조처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